주요 국가 중에서 5차례 연속으로 떨어뜨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싫어하나요? 외국인들이 지금 올 들어서 순매수한 게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10조 원 이상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나라 좀 경기는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마 그 우리나라 그 시총 순위 네. 탑10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이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갈아타느냐. 그리고 뭘로 갈아타야 돼요?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무역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 경제통 박병률 경제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경향신문 경제부장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도 책을 내셨는데 책 네. 광고도 한번 이 기회를 아마 당위전 같은 책이다. 쓰지만 달콤하게 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려 먹기 좋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하는데 네. 그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OT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영화 속 경제사, 경제 용어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네.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들 사주시고요.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OECD가 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딴 데는 올렸는데 우리나라만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석 달 전 대비해서 0.1%포인트를 낮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쭉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최초 올해 전망치가 나왔던 게 2021년 12월이거든요. 2021년 12월에 네. 2023년의 전망치를 정한 그렇죠.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우리가 2.7%입니다. 아. 근데 지금 5차례 수정 전망치를 냈는데 네. 계속 지금 떨어졌어요. 2.7이 1.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반토막 난 건데.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5차례 연속으로 떨어뜨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으로 이미 석 달 전 혹은 6달 네. 전부터는 바닥을 치고 글로벌 전망치도 그렇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 다 이제 그 수정치를 반등을 시켰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지금 쭉 떨어뜨리고 있다. 왜 우리 싫어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OECD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다. 네. 왜냐하면 정부 전망치도 작년만 하더라도 뭐랬냐면 올 상반기 되면 우리 회복될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오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되면 회복할 거다.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상조 하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상조 하중이 될 것 같아요. 상자 중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저라는 말을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상조 하저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년 가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죠.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수출 부진 때문일 네.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반도체인데 네. 일단 반도체가 지금 감소율이 큽니다. 계속해서 매달 보면 20%, 30% 우리 수출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줄고 그리고 또 최근에 석유화학도 네.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원체 우리가 수출 규모가 큰 네. 반도체 반도체나. 그리고 석유화학 여기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출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하는 대중국 수출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죠. 네. 처음 무역 수지 적자 작년에 3월인가요?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일시적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20%, 30%대 지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상황인 건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1년 2개월 만에 네. 지금 2,600선을 돌파했는데 예전에는 왜 그 경기와 주식의 흐름이 좀 같이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거든요.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나라 경기가 좋다든가 기업이 좋다든가 네. 이제 수출이 좋을 때 오를 것이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죠. 그것만 반영되는 건 그렇죠. 아니구나.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때 보면 갑자기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니까 돈이 주가가 막 많아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것도 코로나19 때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 미치는 요소는 대단히 많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갸우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아? 음. 우리 기업들이 좋아? 요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일단 하나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좀 과도하게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낮게 너무. 네, 외국인들이 볼 때 아 정도면 이제 충분히 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이제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위험 선호가 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신흥시장으로 네, 이제 돌려볼 수 있는 외국인 부분도 있고.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네.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돈들이 아시아 시장 중에 아시아 시장으로 아시아 중에 한국으로 오는 거군요. 뭐 한국도 오고 이제 다른 나라도 가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신흥국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빼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거죠. 주가의 흐름 네.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올 들어서 순매수한 게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네. 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1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10조 원 이상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지금까지 보면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주를 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전자 드디어 지금 네, 아직도 갈 길이 맞습니다. 먼데. 그 말은 외국인들이 전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안정적인 회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 외에도 보면 현대차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지금 개미들이 좋아하는 뭐 에코프로, 삼형제 이런 데도 생각보다 안 들어와요. 그 말은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이 외국인한테 이기기 힘들다, 기관과 외국인한테 개인이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력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외국인들이 와서 사고 있다. 막 사고 있어. 그럼 나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렇죠. 드는데. 이거 뭐지? 네. 근데 지금 보면 솔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먼저 아는 정보를 갖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참 개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갑자기 참- 투자해야 돼.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이 특히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네. 오를 때 들어갔다가 네. 물리고 물리고. 그 떨어지고 나면 울면서 빠져나오는 네. 경우인데 지금 하반기에 사실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 2017년에도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라 했지만 슈퍼 계속 사이클로 좋아졌죠. 들어갔었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사실 외국인들도 모르는 측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반기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네. 혹은 또 다른 어떤 지금 뭐 미국도 아직도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엊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JP 모건이 한 얘기를 보면 지금이 마치 2008년 3월에서 6월 같다. 금융위기 전에. 네, 당시에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를 하고 네. 좀 잠잠했을 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 좀 올랐었어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되게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도 보면 전망이 엇갈려요. 거의 뭐 5대5로 엇갈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라 말씀드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뭐 주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된다 하지만 네. 그래도 대체로 주가가 그 경기를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우리나라 좀 경기는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죠.
만약 그 사이클이 한 6개월, 1년 정도 가준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가 않은데 네. 만약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만약 베어스턴스나 이런 건좀 갑자기 휘몰아치는 네, 한 3개월 이후에 갑자기 확 고그라진다. 네. 그래 되면 지금 들어서 또 물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도 경제를 한 20년 봤습니다만 네. 정말 역대급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환율이 아무도 지금쯤은 몰라지. 네,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환율 뚝 다시 또 떨어지고요.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올라가 올라가고, 버리고. 네. 요즘 환율 전망을 뭐 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 전 그렇죠. 요즘 뭐 전망이 아니라 중계방송이라고. 중계방송 생중계. 네, 그 똑같은 게 지금 경제 성장률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두 군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반기 전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중국에 또 어떤 또 뒤에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정말 이런 이제 외교적인 리스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체적으로 뭔가를 전망을 하거나 주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은 좀 굉장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뭐 그럼 미국과 중국에 기대서 어떻게 하나 쟤네들을 네. 막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아쉬움인데 네. 이 한국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5천만 명은 내수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규모의 경제가 안 네, 되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1억 명이기 1억 때문에 명이니까. 이 내수 경기가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수출을 많이 해서 해야 먹고 살 되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 구조가 해외 경기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특히 최근에 왔을 때는 이런 외교적인 문제, 네. 국제 역학 관계 다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펀드멘탈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도체는 뭐 치이고 수출 네. 중국 수출은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지 네. 뭐 이렇게 좀 뭐 조언이나 제언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항상 우리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좋았던 적은 같아요.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한국 경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그 우리나라 그 시총 순위 네. 탑10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오, 왜요? 거의 주요 기업들이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업종들이. 네, 근데 반도체 2개, IT 2개, IT 2개. 2차 전지 2개, 바이오 2개, 그런 식입니다. 골고루. 네. 최근에 뭐 한두 개 정도 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0위권 내에서 비슷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한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어디에 몰려? 뭐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정말 역대 최악을 찍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또 역대 최대로 네.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 네. 또 2차 전지 사업이 또 크고 앞으로 있고. 유망한 네.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부침이 있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는데 다행스럽게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의 경제 구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돼 있더라. 어디 하나에 있고. 쏠리지 않고 이제 네. 좀 예전보다 골고루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단기간에 네. 우리가 뭐 아주 나라가 어려워질 정도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네. 지금이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갈아타느냐. 그리고 뭘로 갈아타야 돼요? 네,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게 연착륙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경제 충격을 안 주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대중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막 예컨대 중국에서 우리가 다변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바뀌어버리면 기업들이 그 사이에 이제 골병이 되는 거죠. 일단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디리스킹.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고 또 글로 가야 됩니다만 이걸 최대한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좀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기업인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믿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시중에서 뭐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게 지금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외교의 방향이 네. 그 경제에 미치는 게 정말 훅훅훅 실시간으로 느껴진다라는 말씀들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 수출이라든가 무역 수지에서 바로 영향을 반영이 미친다.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대일 외교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저는 대중 외교도 강화해야 되고 뭐 대미국 외교, 대중동 외교 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어떤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전략적으로 이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와중에서도 가급적 느리게 이러면서 우리 내부의 또 충격을 좀 완화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말씀은 지금 이제 외교 정책 방향은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가 수출이 20%를 감소했다라는 숫자 이면에 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중국 말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뭐 다른 나라에 갖다 팔 데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꼭 중국만 오매불망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언젠가는 바꿔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 그 최근에 그 K 컨텐츠가 보여줬던 네. 것처럼 사실 세계는 넓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우리 반도체를 사줄 데가 없잖아요. 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폴란드, 무슨 나라들은 많아요. 네. 많지만 이들 나라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수요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지금 다 팔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팔기에는 딴 데로 바꾸기에는. 그러면 지금 중국에 파는 걸 중국이 수입을 안 한다. 이 변화하는 기간 동안 그럼 기업은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 사이 이제 버티지 못하면 그렇죠. 하는 거고. 버티기 못하면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네. 그 기업은 일부 기업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탈출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한마디에 우리 경제 구조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코 우리가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고 중국 덕택에 우리가 고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되고 중국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제 수입이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그 전환 시점에 우리 기업들이 다른 팔아먹을 것, 그것을 뚫을 곳을 그런 통로를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된다. 있어야 되는데 요 시간 없이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총 상위 10개를 보면 다양한 산업들이 포진돼 있어서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업과 달리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인적 자원의 구성을 보면 뭐 굉장히 요즘 초등 의대반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그 인적 자원이 한 의대 쪽으로 많이 쏠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공계생들은 의대생으로 의대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장기적으로 악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쭉 보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유망했던 산업에 따라서 학과가 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80년대 뭐 전자공학과라든가 그리고 70년대 화학공학과 그리고 그때 최고의 인재들이 가서 그 인재들이 졸업을 하고 나오면서 네. 한국 기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갔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의대 쏠림이 되면 좋은 쪽은 한 군데 있죠. 바이오. 저 이런 부분은 네.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반도체 다음 먹을거리는 뭐냐? 바이오라는 얘기도 많은 많이 부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쪽에서 과연 인재 수급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 중에서도 요거는 제가 서울대도 물어봐도 같은 고민이에요. 의대 들어와서 바이오라든가 이런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네. 가진난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의사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의료기술이라든가 분명히 이런 쪽은 한층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를 의사에 줬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어떤 인력 효율에 맞겠느냐.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 있다라는 얘기를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의사가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연구를 했으면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인데 서울 의대로 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서 서울대 의대에 온 천재들 중에서 진짜 또 천재들이 있대요. 이런 애들을 빼서 연구라든가 다른 분야로 빼는 게 우리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런 쏠림은 정말 인재의 한쪽의 쏠림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좋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그리고 그 고민을 경제학자들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만나면 정말 우리는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꼭 그 말씀 한마디씩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의대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우리가 또 다 알긴 네. 알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욕망들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연구해라고 또 이렇게 단언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체 사회적인 구조와 교육과 뭐 불평등 이런 문제인데 참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정부가 시정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개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혁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정 분야에 과도한 쏠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경제, 사회에 리스크가 됐을 때 정부가 나서서 해체를 해주고 재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의료 쪽 부분은 원체 좀 큰 기득권 좀 세력이고 힘이 되다 보니까 손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얽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정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용기 있게 들어가서 좀 재조정을 해주고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 해주고 이렇게 해야 국가가 더 힘을 얻지 않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